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일본이 저걸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한 5년, 10년을. 그 왜 그러냐. 뿌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비밀스러운 희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깊게 감춘 원한.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비밀스러운 희망은 뭐냐. 미국 꼴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다극체제를 꿈꿔왔어요. 일본 주류는 멀티폴라, 다극체제에 대한 개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소개드렸는데 이게 한 6개월, 5개월 전이죠. 예, 뮌헨 그 안보 포럼에서 독일 총리 숄츠가 지금 5개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반대하면서 편가르기에서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몰아붙이는 거 우리는 싫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러한 다극체제를 우리 독일은 원한다. 그런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숄츠가. Wer unsere Freunde und Partner in der Welt sind, und Norwegen ist einer der engsten davon. Und zugleich werden wir dem zunehmenden Risiko einer neuen Blockbildung in der Welt aktiv entgegenwirken. Die Sicherheit und der Wohlstand unseres Landes beruht auf einer internationalen Ordnung, die Macht an Recht bindet, so wie es die Charta der Vereinten Nationen mit ihren Prinzipien tut. Um diese Prinzipien aber in einer multipolaren Welt zu erhalten, müssen wir mit all den Ländern zusammenarbeiten, die bereit sind, für diese Ordnung einzutreten und sie weiterzuentwickeln. Wir werden unsere Beziehungen in der Welt daher immer zunächst auf Partnerschaft und Kooperation ausrichten. Wer die regelbasierte internationale Ordnung aber stört oder sie zerstören will, so wie Putins Russland, der muss mit Deutschlands Widerstand rechnen. 예, 보시다시피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을 규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다극체제를 우리 독일은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이거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한 5, 6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자, 그러면 독일 정도가 저 정도면 일본은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겠냐.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거고 서태평양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강화되는 거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본 주류 지배층의 관점에서는 그게 일본의 비밀스러운 희망입니다. 세상이 다극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일본도 숨을 좀 쉬고 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깊게 감춘 원한이죠.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우리 일본은 피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BBC 기자 루퍼트 윙필드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인도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한 10여 년 이상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일본을 떠나서 이제 런던 본사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아련하고 감상적인 글을 씁니다. 그 글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일본은 혁신의 실패에서 결국 아무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까? 아니면 자신을 창조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내 머리는 번영을 위해선 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 가슴은 나른하게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지금 침체 상태 특유의 아름다움을 잃기 싫어 라고 속삭이고 있다. 일본이 혁신해서 번영을 간다면 지금의 나른하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져나오는 우리가 군내나는 김치의 특유한 맛이 있듯이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매일 먹어라 그것만 먹어라 그러면 오바이트 나오겠지만 그 나름의 그 아름다움 그 나름의 미학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참 감상적인 글을 쓰는데 이 글 안에 딱 한 패러그래프 무시무시한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이거 고스란히요. 이건 저희 의역 아닙니다. 메이지는
밑으로부터의 시민혁명이 아니라 엘리트의 쿠데타였다. 1945년 태평양 전쟁 패배의 충격을 거치고도 일본은 현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위대한 혈통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남성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이 상류층은 민족주의를 신봉하며 일본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본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우리 항복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미국이 본보게 보이려고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떨어뜨려서 수십만 죽게 한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항복 안 했지. 원폭 8월 6일 날 떨어졌잖아. 그래도 우리는 항복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하지만 러시아가 8월 9일 날 참전하니까 우리가 바로 그날 바로 항복하겠다 그런 거야. 우리는 미국한테 항복한 게 아니라 소련한테 항복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항복한다 그러니까 또 나가사키에 또 한 방 치더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여기가. 그 상류층이. 자, 이렇게 한편으로는 다극체제가 돼서 미국의 지도력이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약화되고 중국이 좀 설쳐야 된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희망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미국 꼴 보기 싫다. 우리한테 피해를 입혔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깊게 감춘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인드셋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인드셋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삼국체제 같은 걸 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 10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의 바탕을 둬가지고 의원직을 상속해줘 가면서 대대손손이, 예, 금숟가락을 대대손손이 입에다 물고 또 대대손손이 국회의원 빠지를 물려줘 가면서,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좀 이상하게 나오면 저거 봐저 조선진들 말이야. 쟤들 정신없는 쟤네가 또 그 말을 누가 염상섭인가 그냥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쟤네가 쟤들 또 저러네. 혐한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뒤로는 한국을 아주 엿을 매기죠. 저는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그거는 크게 엿매긴 게 없어요. 결국은 다 수출 다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사전 신고하고 허락받고 보고하고 물건 가져가라 했지 안 팔겠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우리를 연맥에는 일관된 행태가 있었다고요.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다극체제를 원하는 미국에 대한 원한을 가진 데서 나오는 그런 일관된 행태가 있어요. 제일 먼저 1980년대 초에 중공에 제일 먼저 튀어들어간 자본이 세 종류의 자본입니다. 하나는 타이샹, 그러니까 대만 자본. 두 번째는 화상, 전 세계의 중국 교포 자본. 세 번째가 일본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기 2, 3년 전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진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말에 오일 쇼크와 카터 때문에 죽을 자리에 들어서 있는데 일본은 영해를 축소했죠. 그래서 일본 섬 주위를 뱅글뱅글 중국 전함, 중국 잠수함, 러시아 전함, 러시아 잠수함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명분은 뭐냐? 우리 일본은요, 핵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꾸 핵무기를 실은 미국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배 이런 게 오키나와니 사세보니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차제 우리 일본 주위를 어느 나라 배든 간에 뱅글뱅글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풀겠습니다. 자기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라면 그게 괜찮은데 푸는 데고 그 중에 하나가
쓰시마 섬이거든. 대한해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당하는 거지. 원래 대한해협에 이렇게 국제 해로로 뚫릴 수 있는 물길이 폭이 한 3km, 뭐 2km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뒤로 확 물려버리니까 이게 한 15km 이렇게 넓어지는 거거든. 우리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74년인가요? 박 대통령 암살 미수가 났고 또 그 자리에서 유경수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해왔던 조청년 방치하고 북송 진행하는 거 계속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74년에 그 정도 사단이 나면 조청년을 단속을 하고 북송을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송은 1959년에 시작됐죠.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전범 출신인 기시가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적십자사를 내세워서 인도적 고려라 그랬는데 오케이? 인도적 고려에서 지옥행 편도 티켓을 끊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지옥행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볼모가 되니까 여기서 돈이 계속 꼽히잖아. 10만 명이 갔어? 오케이. 그럼 한 명당 그 일본 잘 살 때니까 한 명당 100만 원씩 꼽히면 얼마야? 10만 원, 100만 원, 한 명당 1000만 원씩 꼽히면 1000만 원 곱하기 10. 그럼 1년에 1조 꼽히네. 그죠? 예. 한 명당 평균 500만 원 꼽히면은 5천억 꼽히는 거네. 1년에. 그렇게 해서 수십 년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송 제1교포들이 비교적 잘 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탄압받지만 그러니까 진출을 못하지 아무데도. 그러나 여전히 생활 수준이 높았던 게 인질이 돼 있으니까 돈이 계속 꼽히거든. 돈이 계속 꼽히는 거예요. 햇볕의 수백 배에 달하는 조천년 자금이 수십 년 동안 북으로 이 체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인,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한국의 학자,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북한 조청년을 뭐 활개치고 다니면서 접촉했죠. 한통년 이런데. 그 대표적 정치인이 누군지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거의 북한 간첩 같은 조직들을 다 그렇게 만나고 다녔어요. 그걸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 행태인 척하면서 그걸 다 방치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야말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공안에 가장 치명적인 구멍이었었어요. 일본이야말로. 그렇게 구멍을 일부러 팠다니까 일본이. 이가 부득부득 갈리죠. 뿐만인가 관동군 무기를 몽땅 소련한테 줬잖아. 그 소련한테 안 주고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생각해보면. 결국 그래서 중국 적화를 물꼬를 터준 거죠. 관동군이 100몇십만인데 그 무기가 하루아침에 소련한테 들어가서 그게 다 중공군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본이 이제 북의 핵미사일 도발, 또 중국의 센카쿠 도발, 또 중국의 홍콩 본토화에 의한 중국에서의 대규모 분출, 2019년 여기에도 꿈쩍 않다가 2022년 우크라 이후에야 화들짝 놀라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하고 이제 맞서겠다라고 이제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빠봉 하고 터지니까 한국이 미국의 핵동맹이 되고 한국 정치가 이제 정상화되고 우리 대선혁명 이후로 윤석열 정권 이후로 그러니까 삼국체제가 딱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쭉 끌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일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원래는. 일본이 제일 이해관계가 깊다니까요. 또 영내에 지들이 맹주라며 그러면 일본이 나서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일본은 쿼드 같은 이런 이상한 외교 노릇만 했죠. 네. 그래서 이 삼국체제에 끌려 들어온 것 자체가 일본 현대사 160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삼국체제는 원래 일본이 10여 년 전부터 주도했어야 될 과업인데도 불구하고 쿼드 같은 맹숭맹숭하고 이제 이런 외교 게임에만 몰두한 거예요. 쿼드 완전 외교 게임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힘쓰나 미일이야 원래 있는 거고 인도 거기야 여러 가지 생각 많은 데인데. 그럼 일본이 왜 삼국체제를 주도하지 못했냐. 이 멘탈이에요. 160년 동안 정신적 공허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잘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신토가 저렇게 국교 형태가 아니었었어요. 덴노 가문이 저런 절대적 위치를 가진 그런 그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었어요. 저게 메이지 때 만들어진다고요. 그때 일본 이제 엘리트들이 딱 보니까 이제 특히 유럽 국가들은 하나같이 전부 기독교 국가야. 크리스천덤이에요. 나라에 국교가 있어. 국교가. 나라별로 종단이 조직되어 있는 거라. 뭐 카톨릭 같으면 이제 프랑스랑 그 주교 체제에 의해서 대주교 체제에 의해서 프랑스랑 이제 그 스페인 같은 데서 하나의 종단 역할을 하는 거고 프러시아 유니언 처치, 독일은 프러시아 유니언 처치랑 카톨릭 두 개 지역에 따라서 덴마크는 덴마크 처치,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 그래서 나라별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국학파라 그래요. 일본 엘리트들이 생각하기에 야, 일본도 일본다운 종교가 있어야겠어. 그래서 이제 신토를 그때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토를 그렇게 절대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1920년대 30년대 초까지 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신토 군국주의를 한 거죠. 그리고 태평양전쟁 일으키고 닥치고 부국강병. 그걸 몇 년 동안 한 거야? 무려 85년은 그 게임을 한 거예요. 거의 100년을. 그러고 나서 1945년에 전쟁에서 깨지고 나서 뭐예요? 닥치고 부국강병, 닥치고 전쟁 이게 아니라 이제 닥치고 경제 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국주의 정복 대신에 세계시장 정복으로 이제 방향을 틀은 거지. 그 잘 나갔지. 그 버블이 91년에 피크를 찍죠. 그러니까 160년 동안 1860년경을 이제 그 동아시아의 현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닥친 시기로 보는데 1860년 이후로 130년 동안 160년 중에 130년 동안 물신 숭배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세계시장이든 그게 부국강병이든 물질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물질을 모시기 위해서 덴노 가문을 절대적 신앙의 대상으로 또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91년도에 이제 그 버블이 피크를 찍고 90년대 전반기에 거품 붕괴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방향 감각 상실하면서 30년 사는 거야. 그것까지 포함해서 160년을 딱 돌이켜보면 개인 실존의 정신적 고뇌와 분투와 각성이 만들어내는 이 몸부림이 없다고요. 큰 물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미시마 유키오 같은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보여요. 일본 그 극우라 그러죠. 할복 자살했죠. 예, 자위대에 가서. 그 사람이 쓴 시에 보면은 그 1946년 1월 1일 날 예, 그 덴노가 저기 메가더가 시켜가지고 발표한 거 있죠. 인간선언. 예, 우리 덴노 가문은 반신이거나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일본의 번영과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주로. 예, 짧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시마 유키오가 쓰면서 이제 에이레이, 영령이라 그러죠. 에이레이라는 게 이제 순국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에이레이, 예, 영령. 그 시 이름이 에이레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보면은 덴노시오 왜 인간임을 선언하시었나이까? 덴노시오 왜 인간임을 선언하시었나이까?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난 멋쟁이고 스타일리스트고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으니까 또 이 사람이 쓴 그 부도덕 교양 강좌 같은 거 보면 참 나른한 약간 퇴폐적이고 나른한 교양인의 어떤 모델을 가르쳐 주거든. 그런 모델을 그리고 있다고. 근데 그 정도로 세련된 사람이 왜 이런 걸 썼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일본의 160년을 지배해온 정신적 공허를 생각을 하면 그래.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인데 덴노시오 당신이 신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서 마음을 모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삼국체제는 이번에 이제 딱 튀어나온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언에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가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근본적인 정치 철학적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기시다 입에서는 그런 용어 거의 안 나와요.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정도까지만 나오지 가치라는 용어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고요. 이 삼국 체제는 패권이 아니라 이거 패권 경쟁 아니에요. 패권이라면 뭐 그놈이야. 중국 공산당도 뭐 그렇고 미국의 그 자유공화 제도도 뭐 그렇고 뭐 그게 뭐 질적으로 차이 나는 거 있어. 다 그게 뭐 인간이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둘 사이에 지금 힘겨루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둘을 같은 평면에 두고 보면 이제 바보죠. 예. 이거는 그러한 종류의 그 표면적인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가치, 삶의 방식, 서방 문명 이런 것을 둘러싼 싸움이고 그 싸움의 핵심 주춧돌이 이제 삼국체제가 된 거예요. 한미일 삼국체제가. 그러면 이런 삼국체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여기에 지역의 일종의 맹주니까 주도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도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 현대사 160년의 정신적 공허함 이것에 대한 최종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다르게 말을 하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판 깨는 플레이어. 제가 이 개념을 어저께 이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첨단 기술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첨단 기술 유출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 근데 그 첨단 기술을 disruptive 테크놀로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disruptive라는 건 이제 그거죠. 판을 뒤흔들어서 흔들어 버리는 거. 판 깨는 거. 어떤 기술이 나오면 그게 파괴성이 있어가지고 기존의 여러 가지 사회 그 경제 모든 분야 심지어 인간 생활까지 인간의 심리까지 확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식의 개인의 멀티미디어 실시간 소통 수단을 다 개인이 갖게 되면 그리고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찍을 수도 있고 사진도 찍고 이미지도 찍고 그러면은 인간 심리가 바뀌죠. 그리고 모든 게 다 바뀌죠. 이런 게 이제 disruptive 테크놀로지죠. 오케이. 그럼 군사지정학에도 이렇게 판 깨는 국가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면 판 깨는 국가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그럼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판 깨는 국가, disruptive state 사이에 샌드위치로 낀 존재로 지내온 거예요. 지난 30년을. 한국은 이제 경제 고도화, 정치 민주화를 계속 거듭하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무기 얘기를 안 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미국이 정한 군사지정학 경계선을 창조적으로 파괴했어요. 미국이 정한 군사지정학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 한국 너희는 말이야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그 3,000km, 2,000km, 뭐 1,000km 이렇게 되는 그런 중거리 독침 가지면 안 돼. 그거 마지막 풀어준 게 2021년 아니에요. 미사일 지침. 지금도 대만에는 대만 항공에는 재즘과 토마호크를 안 팔잖아. 일본에는 그렇게 토마호크 1,600km 가는 거 400발이나 파는데 한국에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밀리터리 밀덕들한테 참 아쉬워하는 게 이거를 지적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호크급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것만 강조하지 미국이 우리한테 토마호크를 판 적이 없다. 미국이 우리한테 재즘을 안 파는 군사지정학적 의도가 뭐다. 이걸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 오히려 이른바 우파라고 불리는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3,000km 정도까지의 무기를 잘 안 줄라 그러니까 1,000에서 3,000 사이 무기들을 500에서 심지어 300 이상 3,000까지 300에서 300, 3,000을 안 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닥을 박박 기면서 우리는 그걸 뚫었잖아. 미국은 이런 전략이 이제 자기들의 관성, 편의주의 그리고 중국 사랑에서 나오겠죠. 뭐 한국 이건 굉장히 잠재적으로 전투적이어갖고 이거 잘못 쫄았다간 사고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3,000km, 1,500km, 1,000km 이런 걸 하려면은
무기 자체가 3,000km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 자체가 1,000km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특히 상대방이 그 움직이는 타겟을 맞추려면 탄도미사일로 못 쏘잖아요. 순항미사일도 해야 되거든. 상대방 고정 진지는 탄도미사일로 때릴 수가 있는데 움직이는 건 순항미사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순항미사일이 보통 뭐 시간당 한 900km 갑니다. 즉 700km, 800km, 900km 가요. 순항미사일이. 그러면 2000km 가려면 3시간 걸려. 그럼 3시간 동안 배가 움직이면은 시간당 50km씩 배가 150km를 움직여요. 여기 놓고 때렸는데 배는 150km 바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탄응을 가려면 미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자체적인 통신정보 감시 정찰, 제가 CISR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여기는 레이더 등 첨단 센서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에 뜬 레이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 정도로 힘을 가져가면 미사일 방어도 갖춰야지. 또 그 정도 가게 되면 뭐 탄도미사일부터 뭐 순항미사일, 뭐 땅에서 쏘는 거, 바다에서 쏘는 거, 잠수함에서 쏘는 거, 비행기에서 쏘는 거, 뭐 레이더 쫓아가서 부수는 거, 뭐 그다음 벙커 버스터 뚫고 들어가서 뭐 때려버리는 거, 뭐 별로 몇 개 다 있어야 되죠. 미국이 협조 안 하니까.